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엘알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250페이지 로마자 2번의 유법성의 실질 보겠습니다. 삼마엘알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의 유법성의 실질. 우선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유법성 평가를 하려면 유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적극적인 요소가 미리 전제되어 있어요. 그 요소의 충족력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형법성, 유법성의 적극적 요소를 밝히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법성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번에 형식적 유법성론과 실질적 유법성론. 양갑 1번에 형식적 유법성론. 형식적 유법성론은 유법성의 실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대신에 유법성은 형식적인 법 규범 위반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유법성의 본질은 251페이지 법 규범에 부정된 자기 또는 부자기의 의무에 침해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로 오늘날 형식적 유법성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법성의 내용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유법성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하게 되므로 잠시만요. 양가류분의 실질적 유법성론 보겠습니다. 형식적 유법성론에 따르면 유법성은 형식적인 법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유법성의 실질을 찾으려면 법규범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의 의문 중 도대체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분류하여 법규범에 담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세시대에는 신의 명령 위반을 범죄라고 하였고, 보다 세속화된 시대에는 추상적인 도덕규범 내지 사회윤리 등의 유법성의 실질과 관련된 물음에 대한 답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추상적인 기준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형이상하게 터잡고 있으므로 구체화되기 어려워 형법 적용에 있어 자의성을 가지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객관성 내지 정형화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가치와 이익의 총괄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 즉 보호법칙을 전제로 하여 법익 침해를 불법 내지 범죄의 실질 내용으로 보는 견해, 법익 침해설이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마지막 세 줄을 밑줄을 치겠습니다. 양가 3번의 형법의 태도. 방가 1번 형법의 규정 형식. 우리 형법은 유법성의 실질 내용을 규명하여 이를 유법성의 적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행위의 유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여 둠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유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판단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개념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유법성 판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척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사회상규이게 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
내지 그 정신에 비추어 국가질서의 존중에 250페이지 인식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러한 사회상규의 내용은 위법성을 순수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입법자는 무엇을 범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여러가지 행위 태양을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담아 이를 범죄로 규정하였지만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상규에 외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방가로 이번에 실질적 위법성의 소극적 차원, 실질적 위법성 조각 사유, 사회상규가 위법성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법관이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삼아 어떠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 또는 불법한 행위인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법상의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근거지으는 실질 요소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실질 요소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상규를 위법성을 판단하는 적극적 실질적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회상규의 기준인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관념이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이라는 고도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범죄 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실질적 범죄 개념과 맞닿게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 이론은 형식적 범죄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형법 해석의 태도에 배치된다. 위법성을 소극적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라는 고도의 추상적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형법 적용상 법적 안정성이 위태롭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를 위법성을 근거지으는 실질적 요소로 보는 태도와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 의무의 발생 근거로는 사회상규나 주기를 인정하는 태도를 결합하게 되면 사회상규가 부작위 주체의 보증적 지위를 근거지으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가벌성을 확정하는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작위범론에서 설명한다. 형법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거 설명하려고 뒤에 거를 보고 다시 오기보다는 대충 이렇고 거기서 자세히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가벌적 위법성론 위법성은 실질적 혹은 정책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처벌할 가치 내지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위법성 이론을 가벌적 위법성론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의 불법과는 달리 형법상의 불법이 이르면 문제의 행위를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정도여야 하고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가벌적 위법성 이론은 형법의 겸목주의에 토대를 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전개되어 온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침해된 법익과 보존되는 법익과의 형량 과정에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구속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되 가벌적 위법성을 조각하자는 견해가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도 홍삼 판매할 할당량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고 수입을 늘리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그 법익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가벌적 위법성 이론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일반 형법과는 달리 위법성의 실질적 내용, 파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서 법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정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형법의 겸목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위법성 이론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번에 위법성의 실질과 실질적 범죄 개념 불법의 본질 양각 1번에 범죄의 실질과 법익 개념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물음은 무엇을 범죄로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범죄 개념의 문제이다.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법상 구성요건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물음으로써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만드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범죄의 실질 내지 불법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특히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에는 주관적 권리의 보호가 형법의 중심 자리를 부상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려면 권리 주체의 소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형법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당시 정치적인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부르주아 시민계급들은 절대군주의 권력 남용과 법관의 자유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권의 발동 근거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서 형벌권의 발동 근거의 실질 내용이 바로 권리 254페이지 침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54페이지에 그 후 1834년에 독일의 비른바움이라는 학자가 형법에서 주관적 권리라는 개념 대신에 이익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이래 계몽주의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범죄의 실질을 법익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법익이란 사회와 국가 내에 평화로운 공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보호해야 할 가치나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을 범죄함으로써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의 생명이고 상해나 폭행 등을 범죄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은 인간의 신체의 완전성이며 절도나 강도 등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다. 법익에는 개인적 차원의 법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운영에 대한 안전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법익도 있고 국가의 존립이나 기능 유지 혹은 국가의 사법 기능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법익도 있다. 형법이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선별하여 구성요건에 담아 범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범죄, 법익의 실질을 법익 침해라고 부르는 데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발전된 서구의 형법 이론학에서 실질적 위법성 이론의 중심에 보호법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만 사회상규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조차도 구상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범죄 개념론 내지 실질적 위법성 이론 법익이 매개되어 형사입법론 내지 형사정책적 차원의 범죄와 내지 비범죄와에 기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형식적 범죄 개념의 출발점을 삼는 형법에서 보면서는 입법자가 이미 준공을 삼는 법익을 구성요건 개념을 해석하는 중거점을 삼고 있는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위법성의 실질과 불법의 본질, 결과 불법론과 행위 불법론 형법 이론학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할 때 어떠한 요소도 불법의 본질적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의 객관적 측면, 결과 방가치적 요소관이 불법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입장을 결과불법론이라고 하고 범죄의 주관적 측면, 행위 방가치적 요소가 불법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입장을 행위불법론 내지 인적불법론이라고 부른다. 학설 이름을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결과불법론은 범죄 요소 가운데 외부적 객관적 요소는 불법으로, 내부적 주관적 요소는 책임으로 배제시키던 고선적 범죄 체계 하에서 행위의 외부적 요소로서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만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된다. 이 체계 하에서는 결과방가치적 요소만을 불법의 본질적 요소로 내세우게 된다. 이에 따르면 불법은 결과가 발생하고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반면 행위자의 주관적 시사가 무엇이든지 구별함이 없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된다. 이러한 태도를 오늘날 결과 불법 이론론 내지 인과적 불법론이라고 부른다. 반가로 이번에 인적 불법론. 결과와 인과관계라는 외부적 객관적 요소만을 가지고 불법을 근거지우던 태도에서는 행위 주체인 행위자와 관련된 일체의 요소는 불법의 내용 요소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과 더불어 행위의 내부적 주관적 측면인 고의가 구성요법 요소로 인정됨에 따라 범죄의 내부적 주관적 측면도 당연히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행위 주체인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 특히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를 불법의 중심적 요소를 이해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태도를 오늘날 인적 불법론이라고 부른다. 인적 불법론은 오늘날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그라미 2번에 행위불법 이론론. 행위불법 이론론. 인적 불법론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결과는 행위자가 내부적, 주관적 태도가 외부로 우연하게 표출된 것에 불과할 뿐 불법의 요소로 파악되지 않고 오직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의 불법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불법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다만 이 입장에서도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가 서로 다른 고의범의 불법과 과실범의 불법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법의 본질을 행위자의 규범론적 주관적 의사, 의도, 즉 의도방가치로 환원하면서 결과는 단순히 객관적 가결성의 조건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을 행위불법 이론론이라고 부르는데, 목적적 행위론의 극단적 분파를 형성한 독일 일부 학자들만 이러한 견해를 따랐다. 동그라미 2번에 결과불법, 행위불법 이론론. 불법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적 측면인 행위자의 내부적 주관적 태도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적 불법론의 취지를 충실히 하면서도 범죄의 외부적, 객관적 측면도 여전히 불법의 내용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256페이지 파악하는 견해가 오늘날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의 본질은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의 결합이 있게 된다. 오늘날 이와 같은 태도를 오늘날 결과불법, 행위불법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방금 3번에 이원적 불법론과 불법의 이원적 구조. 동그라미 1번에 두 가지 설명 방식. 범죄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한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행위방가치적 요소 이외에 행위방가치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질적 위법성의 판단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는 행위로서 실질적 범죄 개념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가 모두 불법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서도 이들 두 가지 요소가 불법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이 존재한다. 동그라미 1번에 모든 불법 행태가 언제나 행위방가치와 결과방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태도 이하에서 교구집합적 설명 방식이라고 함과, 동그라미 2번에 원칙적으로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는 불법 유형, 고의기수범의 불법도 있지만 행위방가치적 요소로만 구성되는 불법 유형, 미수범도 있고 결과방가치적 요소로만 구성되는 불법 유형, 과실범도 있다고 설명하는 태도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두 가지 설명 방식의 차이와 불법의 이원적 구조. 두 가지 설명 방식 모두 고의, 기수범의 불법은 결과방가치적 요소와 행위방가치적 요소를 동시에 교집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미수범과 과실범의
불법 구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모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교집합적 사고방식은 미수범의 경우나 과실범의 경우 모두 행위방가치적 요소뿐 아니라 결과방가치적 요소도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합집합적 사고방식은 미수범의 경우 행위방가치적 요소는 존재하지만 결과방가치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결과방가치적 요소는 존재하지만 행위방가치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의 차이는 결국 양 입장이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세하건대 행위방가치 개념을 사회의 객관적 가치 질서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행위방가치적 요소에는 고의범의 고의 외에 행위자의 잘못된 수행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57페이지에 결과방가치 개념의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사태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결과 이외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미수범의 결과방가치적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형법상 불법의 모든 유형에는 불법 고의와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라고 설명하는 교집합적 설명 방식이 불법의 이원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태도로 보인다.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의 형법 해석상의 의의 결과방가치 및 행위방가치적 요소는 이미 형법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투영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석론에는 해석 기준으로서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일반적이고 잠정적인 불법 판단이 구성요건 해석상 판단과는 달리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불법 판단이므로 구성요건에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방가치적 요소와 결과방가치적 요소의 충족 여부에 대한 추정적인 평가를 다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행위방가치 판단 및 결과방가치 판단을 전면에 부각시켜 가벌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논증 도구로 삼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형법 이론학에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행위방가치 판단과 결과방가치 판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소는 인정되지만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하나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인정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분야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위법성의 실질 봤고요. 위법성의 실질, 형식적 위법성은 실질적 위법성은 그 다음에 위법성의 실질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